맞벌이의 함정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 맞벌이를 하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결혼할 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맞벌이를 안 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은 맞벌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잃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외벌이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은 확실히 맞벌이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 그런데 이 맞벌이를 실제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돈은 둘이 벌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여자분들도 연봉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둘이 같이 벌면은 예전에 거의 2배만큼 버는데 외벌이 2배만큼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왜 이렇게 안 모이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맞벌이인데 저축이 어려워요 라는 글들도 많거든요. 뭐 총 수입이 700만 원인데 큰 지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잘하게 쓰다 보니까 저축이 안 되네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벌이 저축 비율이 얼마 정도예요? 저는 한 15% 정도 저축하는데 마음을 다 잡아서 20% 정도 이상 늘려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글들도 많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돈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럼 연봉이 뭐 낮아져가지고 그런 걸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5년이죠. 벌써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만 해도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외벌이 대비 1.3배 정도 더 벌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맞벌이 할 때 그 이득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는 거예요. 왜냐? 맞벌이를 해가지고 30% 더 버는데 맞벌이 하면 당연히 비용이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떼고 나면은 그러면 한 10% 20% 더 버는데 그냥 외벌이 하고 편하게 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2022년 2월 기준으로만 해도 1.57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맞벌이의 효과가 커지는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5년차 이하의 부부들 중에서 맞벌이 비율이 지금 55%까지 갔대요.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거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2015년 정도만 해도 한 40% 정도 됐는데 지금 55%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추세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지금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맞벌이가 거의 뭐 당연한 것이고 외벌이는 극히 적어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맞벌이를 할 만한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맞벌이를 하게 되면 월 평균 얼마를 벌까? 752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한 400, 350 정도 벌어가지고 750 정도 버는 건데 2023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통계청 자료인데 애매하긴 해요. 아까 1.6배는 2022년 기준인데 2023년 기준으로는 외벌이 가구의 1.9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까지 번다. 자, 그러면 돈을 2배나 버니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버는 만큼 소비도 빠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750만 원 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출을 530만 원을 해. 그러니까 뭐 이 맞벌이라는 게 아무래도 뭐 돈 쓸 일들이 많아지기도 하긴 하지만 지출이 535만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축을 216만 원. 현실적으로 저축률은 28% 정도 되는데 외벌이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외벌이는 당연히 돈을 적게 법니다. 390만 원 정도 버는데 지출을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78만 원 정도를 또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정도 저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맞벌이가 낫죠. 아무래도 200만 원씩 저축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외벌이 대비해서 뭐 돈은 많이 버는데 흑자율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이 외벌이도 요즘에 힘들어요. 이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외벌이가 더 좋아요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맞벌이는 사실 필수예요. 그런데 맞벌이를 할 때 약간 조금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맞벌이의 이유가 옛날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맞벌이를 예전에는 돈을 좀 더 모아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당연히 아껴 쓰는데 둘이 벌어가지고 바짝 돈을 좀 모아가지고 뭔가를 좀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좀 더 컸다면은 요즘의 맞벌이는 이런 거죠. 외벌이는 남들만큼 살기가 좀 힘들다. 워낙 맞벌이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남들도 뭐 최소한 뭐 사교육비에 이 정도는 쓰고 뭐 여행도 가고 아니면 뭐 옷도 사고 뭐 외식도 하고 하는데 야, 외벌이 벌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주거비 내고 뭐 차포 떼면은 남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남들만큼 하려면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맞벌이를 하는데 막상 맞벌이를 하면은 외벌이 대비 아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실제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평균의 통계가 약간 오를 수도 있는 게 맞벌이를 잘 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모으고요. 맞벌이를 하는 게 크게 의미 없이 돈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살아보면 돈이 안 모입니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맞벌이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비용이 꽤 커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스트레스를 좀 참고 이게 삭히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죠. 나 스트레스 받았어. 나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써. 우선 써. 뭔가 돈으로 소비를 해가지고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가 화가 나거나 뭔가 답답하면은 쿠팡으로 뭘 주문을 해. 홈쇼핑으로 뭘 막 사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제도나 어떤 그런 플랫폼이 없으니까 그냥 참았을 수도 있죠. 마트 가서 뭘 사야지라고 하면 좀 참아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 그냥 막 지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요즘에는 이제 양육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외벌이 대비 아이한테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집에 애가 혼자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형제나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뭐 할머니가 봐주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동네에서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도 많이 놀아가지고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애가 알아서 막 컸어.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애 혼자 집에 둘 수도 없으니까 학원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원 비용도 꽤 들어가요. 거기다가 맞벌이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교통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뭐 옷도 더 많이 사야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같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맞벌이의 효과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둘이 버니까 저축도 2배를 해야죠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2배가 되죠. 그래서 돈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시간도 없어요. 맞벌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둘 다 바쁘죠. 그리고 둘 다 이제 퇴근하면 뭐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주말엔 좀 쉬고 싶죠. 그러니까 뭘 하지? 라고 하면서 스트레스는 막 쌓여 있는 상태야. 평일에 스트레스를 쌓아가지고 주말에 풀어야 되는데 평일에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는 야식밖에 없고 그리고 주말에 풀 수 있는 거는 어디 뭐 놀러 가거나 쇼핑하거나 이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트레스는 돈으로 해결하게 된다. 이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이제 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일 겁니다. 이분이 뭐 쓴 책인데 이분이 뭐 하버드 로스쿨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 어떤 조사를 하나 합니다. 맞벌이를 더 많이들 하는데 파산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약간 생각을 반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뭐냐면 외벌이는 소득이 일정한 거고 맞벌이는 소득이 불안정한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이해가 쉽다. 무슨 소리냐? 자, 외벌이가 오히려 소득이 불안정하고 맞벌이는 소득이 좀 탄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맞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편, 아내 둘 다 지금 최대치를 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벌고 아내도 열심히 버니까 최대치의 소득을 이미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맞춰가지고 소비도 하고 있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한 명이 그만두게 되거나 갑자기 잘리거나 아니면 아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이 급감하기 시작하죠. 근데 소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소득이 엄청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벌이는 어떻죠? 기본적으로 외벌이는 한 명이 벌고 한 명은 어쨌든 가사 일을 하면서 소득을 늘리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소득이 제로인 상태인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벌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회사를 뭐 그만두거나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을 뭐 간호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파트타임을 갑자기 뛸 수도 있고 뭔가 소득이 좀 줄어들면은 옆에서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외벌이는 기본적으로 소비 지출이 낮게 세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 지출이 낮은 상태에서 소득이 갑자기 급감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백업을 하면서 좀 버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개념이 나와요. 핵심은 고정비인데 이 한 번 올라간 고정비는 내려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자동차, 집, 사교육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좋은 차 타다가 이제 경차나 뭐 작은 차로 가기 힘든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네 살고 뭐 큰 집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고 뭐 빌라 반지하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비도 마찬가지예요.
게요. 애한테 돈을 어느 정도 쓰다가 갑자기 학원을 끊는다든지 과외를 돌리다가 갑자기 뭐 과외를 다 끊는다든지 이런 게 쉽지가 않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한번 늘려놓으면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정비를 낮춰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맞벌이를 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는 소득이 뭐 한 600, 700 넘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집도 좀 좋은 데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여행도 한 번씩 가야 되고 그리고 뭐 내 주변 사람들 다 하는 것만큼은 나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해서 고정비를 늘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소득이 줄어드는 불안정 구간에 가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맞벌이 가구의 주요 월 소비 지출을 보면은 외벌이랑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음식과 숙박 그리고 이제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풀거나 아니면은 애한테 좀 미안하니까 학원을 좀 더 보낸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 숙박 부문이 58만 원으로 가장 높은데 외식이나 배달을 자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무래도 그렇죠. 밥 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짬날 때마다 여행을 즐기는 영향으로 보인다. 스트레스를 푸는 거다. 맞벌이 가정 외식 얼마나 하시나요? 뭐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남편과 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해 먹기가 쉽지가 않네요. 소득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식비로 다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시켜 먹어요. 자주 해요. 퇴근하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때우듯이 먹기도 하고요. 저도 엄청 시켜 먹어요. 다들 비슷하네요. 사 먹거나 포장이 답이더라고요. 라는 반응 많은 공감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고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고정비를 높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정비는 늘어나기만 하는데 아이도 점점 커지죠. 그러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고정 지출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여유가 있어서 맞벌이를 시작했다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여유가 아예 없어지는 이제 맞벌이를 해도 허덕허덕한 상태까지 가는 거죠. 그게 오히려 맞벌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도 파산 가정이 늘어난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다 더 큰 문제가 있죠. 최근에 많이들 하고 있는 이 각자 통장 관리하는 이 문화. 제가 결혼할 때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자 관리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 생활비 통장에 돈을 모아요.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400을 벌고 아내가 300을 벌면은 그 월급 비율에 맞춰서 생활비를 각자 비율에 맞춰서 내고요. 그걸 가지고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씁니다. 뭔가 그 결혼한 이후에도 데이트 통장 만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관리해요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맞벌이라는 거는 결국에 부부의 경제 공동체인 거고 이 경제 공동체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내겠다라는 그 본질이 있는 건데 이 본질과 가장 멀어진 돈 관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를 왜 하냐라는 개념도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맞벌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데 그 이상의 이득을 보려고 우리가 무리해서 무언가 돈을 더 버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고 너 생활비 얼마 나 생활비 얼마 낸 다음에 우리는 알아서 굴릴게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재테크적으로도 되게 불리한 구조이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 좀 모아 놓으셨어요 하면은 제가 뭐 저는 많이 못 모았고 제 아내나 제 남편이 조금 모아 놓은 것 같은데 얼마 있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많아졌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배우자가 좀 모아 놓은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양쪽에서 서로 하고 있어. 저는 많이 못 모았는데 얘가 많이 모았어요. 저는 많이 못 모았는데 얘가 많이 모아놓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둘 다 모았었어 그동안? 이러면 이제 난감해집니다. 그 2000년대 정도에도 맞벌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이건 뭐 통계는 없지만 이런 마인드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놀이터를 가면은 애들 중에 맞벌이네 집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놀면은 그때 그 맞벌이 부부 그 부모님들을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대부분 엄청 열심히 막 모아가지고 뭔가 막 집을 살려고 한다든지 뭐 돈을 모아서 막 대출을 갚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한 명 소득은 그냥 저축한다 이런 개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적게 버는 분 거를 생활비로 쓰고 많이 버는 분 거를 저축을 해가지고 50% 이상의 저축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막 써요. 그래서 그때는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라면을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에 우리 애 친구가 왔는데 라면을 끓여주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야. 아예 요즘에는 애를 안 부르지만 그때는 그랬어. 그냥 야 너네 라면 먹어. 뭐 네가 알아서 끓여 먹어. 뭐 이런 집도 많았고 애들도 그냥 김치에 밥 해서 먹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 그냥 계란에 간장 넣어서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절대 안 그러죠.
자, 거기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맞벌이로 시작해도 실제로 맞벌이를 오래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뭐냐면 5년차 부부를 대상으로 봤을 때 4명 중에 1명만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처음에는 우리 둘이 같이 벌어요라고 시작해서 고정비도 늘려놓고 집도 좀 좋은 거 하고 차는 제네시스지 하면서 샀는데 막상 조금 지나니까 1명이 그만둬. 이게 애를 낳아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오랫동안 유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육아휴직 같은 것들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꾸준히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부모님 조부모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모두가 다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 아이를 뭐 안 낳자. 그러면 아이를 안 낳을 거면 우리가 좀 즐기면서 살자 하면서 다시 또 돈을 쓰는 약간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맞벌이 소득이라는 개념을 추가 저축 개념으로 잡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700 벌어요. 800 버니까 한 400은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 3, 400 버는 외벌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생활비에 맞춰서 집도 얻으시고 차도 사시고 뭐 생활비, 식비, 여행 이런 것들 다 쓰시고 나머지 버는 돈 자체는 그냥 아예 다 저축을 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진짜 맞벌이 부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소득이 영원하지도 않고요. 이 소득은 금방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이 소득이 유지되더라도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많아봐야 5년에서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가. 결혼 10년 차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좋아질 수 있느냐가 남은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초반에 돈을 쓴다는 개념을 최대한 좀 버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맞벌이 소득은 추가로 그냥 다 저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명 돈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은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아마 미래에 훨씬 더 좋은 경제 상황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